네, 2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빅데이터세 마무리하고 이야기 이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찬희쌤께서 빅데이터에 대해서 디지털 전환에 의해 발생하는 긍정적인 외부성을 사회 구성원 전체에게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지식 기반의 경제와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그리고 가속적인 자동화 경제의 사회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한다. 네, 빅데이터세 기본소득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아까 찬희쌤 강조하신 거는 이제 교정 조세가 아니다, 교정 네. 조세가 아니다라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부정적 외부성 억제하는 게 아니라 긍정적 외부성을 분배하는 평등 분배하기 위한 거다. 점을 강조하신 거고요. 어쨌건 이 빅데이터세에 대해서도 재원 정당성이 이제 중요합니다. 물론 빅데이터세건 데이터세건 공유부 논리 없이도 과세 논리를 개발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럴 경우에 그 세수를 일반적인 재정조세처럼 국가 비용을 위한 국가 활동을 위한 어떤 충용에 쓰지 않고 왜 국민들한테 되돌려주느냐, 즉 기본소득으로 왜 배당하느냐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수가 없어요. 네. 즉 뭐 좀 어렵게 얘기하면 과세 정당성 논리의 공유부가 빠지면은 배당 정당성을 얻을 수가 없다. 네, 이렇게 맞아요. 얘기할 수 있죠. 네. 왜 나눠주는가가 설명이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 빅데이터세 기본소득 얘기할 때마다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이 데이터세는 대체 어떻게 걷는 것일까? 뭐 데이터 그 총량에 따라서 과세하는 건지 이런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아, 좋은 질문 같아요. 예. 네, 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실 추상적으로 뭐 빅데이터는 모두의 것이니까 내 나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뭐 그 말 자체로 이제 호소력이 있는 것 같지만 과연 어떻게 맞아요. 과세하는지 굉장히 궁금하신 분이 많을 것 같아요. 이제 종량세식으로 설계를 하면 원천 데이터에 대해서 걷는 거거든요. 텍스트건 뭐 영상 데이터건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자연 단위를 정하고 종량세로 걷는 거죠. 아까 탄소세 비슷한 겁니다.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 얼마 하듯이 수집된 데이터량에 대해서 이제 종량세로 걷는 건데요. 그럼 이렇게 하면 영상은 훨씬 더 많고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 세율이 달라야 되겠죠. 그 영상을 그럼 뭐 또 일부러 고화질로 해서 막 용량을 키우고 그럴 수 그러니까요.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예. 어쨌든 텍스트하고 영상은 예. 이제 따로 해야 될 거고 예. 세율을 달리하면 되겠죠.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과세 표준이 원천 데이터라는 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원천 데이터가 그대로 이익 원천인 건 아닙니다. 네. 사실 기업 수익의 이익 원천은 빅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야 빅데이터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다 가져가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는데라는 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거꾸로 저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나요? 야 원천 데이터 없이 니네가 그걸 갖다가 만들 수 있었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나눠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과세를 해서 나누는데 원천 데이터의 종량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수집했는가에 따라서 이걸 과세한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몇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원천 데이터는 이게 개별 데이터들인데 이 개별 데이터의 가치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해야 되는데요. 만약 종량세를 하려면 이걸 역경매 방식으로 다시 판다 해도 빅데이터 활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수익과 비교하면 금액은 대단히 미미합니다. 미미하죠. 뭐 1달러, 2달러 그래요. 그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그 초과 이익의 원천이 어디냐? 빅데이터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빅데이터는 원천 데이터의 양과 규모가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속도와 다양성 등 다른 질적 요소도 수익에 결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양만 가지고 이걸 이제 얘기하기 어렵다라는 거고. 네. 그럼 결국 왜 굳이 종량세 방식을 해야 되느냐?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다. 법인세라는 것도 있잖아요. 기왕에 법인 수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법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건데,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초과 이익에 과세하는 이 일종의 특별 법인세로 빅데이터세가 훨씬 적절하다. 그리고 데이터 많이 수집을 했는데 이익은 하나도 못 내는 기업도 있잖아요.
거꾸로. 맞아요. 그런 기업은 어떡하라고요? 일단 그리고 중소기업들. 그러니까 종량세로 하면은 굉장히 많은 비과세 감면 구간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또는 국가가 하는 뭐 마이데이터 사업 이거 다 비과세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깨끗하게 기업 소득에 대한 법인 소득에 대한 과세로 설계를 하고 이게 이중과세다 그럴 때 반대 논리를 준비하면 되겠죠. 이게 이중과세가 아니다. 네. 라고 반대 논리를 만들어내면 될 거고. 빅데이터로 인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이거 방금 얘기하신 부분을 좀 정리하고 넘어가자면 이 개별 데이터, 원천 데이터에 대한 종량제 방식이 왜 안 되냐 하는 것 이유는 첫 번째로는 초과이익 원천이 빅데이터라는 점을 은폐한다. 그리고 또 금액도 미미하고 세 번째로는 데이터 경제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빅데이터로 인한 초과이익에 과세해야 한다라고. 네, 세 번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네. 일종의 러다이트세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러다이트세가 안 된다, 돼서는 안 된다. 데이터 경제에 이바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종량세로 설계를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특별한 비과세 감면을 다고 누더기처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네. 빅데이터 얘기 좀 더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건 세수를 이제 기본소득으로 나눠주려고 하려면은 이게 이제 배당 정당성의 문제인데요. 빅데이터가 무엇인가를 따져야 된다. 그리고 아까 제가 강조했던 것처럼 이 빅데이터 활용으로 나온 수익을 전부 플랫폼 기업이 차지할 정당성은 아무리 빅데이터가 플랫폼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 알고리즘 없이는 안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정당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다. 이유는요. 지금 현재 모든 플랫폼은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빅데이터를 매번 업그레이드하고 있죠. 알고리즘과 빅데이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 상호 보완적이고 매 순간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데이터 활동이 웹에서 공급되고 있는데 이게 다 끊어진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일종의 데이터 파업을 한다. 사회 구성원이. 그러면은 아무것도 더 이상 진행되는 게 없을 겁니다. 이런 사실은 이게 반사실적인 가정인데 또 이런 어쨌건 그렇게 가정을 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빅데이터는 이건 인공적, 협력적, 생성적인 공유분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아니 왜 니네가 다 가져가느냐. 니네가 기여를 하고 있는 건 분명한데 기여한 만큼만 가져가라. 그리고 이 사회적 공유부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일부는 과세돼야 되는 거 아니냐. 과세는 사회적 공유부, 인공적 공유부라는 관점에서 과세를 했기 때문에 네. 세수는 기본소득으로 배당이 돼야 되겠죠. 네.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또 궁금한 게 생겼는데 아까 얘기하셨을 때 개별 데이터의 종량세 과세하면 안 되고 빅데이터 초과이익에 과세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빅데이터로 인한 초과이익은 어떻게 환산을 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뭐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GDP 전체에서 뭐 지식 생산이 얼마를 차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있어요. 네. 또는 기업과 기업을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저는 두 번째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미국 전체의 평균적인 사내 노동소득 분배율이 한 58%?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페이스북은 20몇 프로 되란 말이에요. 네. 그럼 페이스북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도 월급 올려줘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전혀 아니죠. 네. 그 사람들 이미 초봉이 이미 한국 돈으로 많습니다. 2억 원 이상인데 네. 들어갈 때 2억 원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비교를 해보면 이게 안다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는 시사점은 뭐냐? 플랫폼 기업이 뭐냐를 특정하면 됩니다.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플랫폼 양태들을 갖다가 우리가 특정을 해갖고 업종 이런 업종 저런 업종 이렇게 쭉 특정을 하고 그 다음에 뭐 매출량 얼마 이상 또는 단기 순이익 얼마 이상에 과세한다 이런 방식으로 이 설계를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면 되는 거고 이득을 못 낸 경우는 세금도 안 내면 되는 거죠. 네. 아무리 데이터를 많이 수집했지만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지 못해갖고 현재는 이득이 없다.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과세를 합니까? 근데 종량세면은
야, 너 엄청 많이 모았잖아. 그리고 과세를 해야 되잖아요. 이 디지털 경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탄소세와 토지세, 그리고 빅데이터세, 기본소득, 공유부 개별 세목에 대한 기본소득 재원 세 가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나라에는 무엇이 제일 먼저 도입될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도 생기네요. 네, 그 역시 이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좀 달라지겠는데 뭐 한꺼번에 도입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뭐 결단이 있다면. 근데 뭐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아무래도 도입하는 경로에서 볼 때 아무래도 교정과세 도입에 좀 더 긴급한 게 아닌가. 우리가 탄소 예산이 지금 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6년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가장 시급하기 때문에 이런 교정과세로서의 탄소세 이런 것들도 굉장히 먼저 도입돼야 될 필요도 있는데 또 이게 전지구적으로는 그런 면이 있는데 한국적 특수성으로 보면 한국이 지금 가장 큰 좀 발등에 떨어진 불이 지나친 토지 투기, 지나친 지대 수치 이런 게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고 이게 경제와 보통 사람들의 삶의 암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기본소득형 토지보유세가 가장 전망이 밝지 않은가 제 개인 의견입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는 또 뭐 ESG 경영이다 그리고 SRI다 하면서 좀 대자본들까지 탄소를 줄이려는 움직임에 좀 동참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탄소세, 탄소 배당이 빨리 도입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도입해야 된다. 빨리 도입해야 된다는 건 무조건 찬성인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대가하는 면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인식, 사회적 합의 수준이 굉장히 낮다 지금. 지금 다 유럽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는데 여기 지금 너무 우리가 태평하다 지금. 이런 의미에서 그런 현실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당위적으로는 이게 제일 먼저 가야 되죠 사실. 네. 최근에 EU하고 미국이 탄소 국경 조정을 이제 도입하고 이제 우리 알파조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렇다해서 이걸 또 점차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세계 최대의 사모펀드인 블랙락 같은 데서도 탈탄소 금융을 선언해서 이런 거 하는 데서는 돈 안 빌려준다, 투자 안 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아무래도 탄소 국경세를 부담하기보다는 국내 탄소세를 도입해서 탄소 기초 가격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할 거고 아무래도 이건 2, 3년 내로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건 공론화가 아직 좀 모자라다. 그 좁은 환경에서 아까 슈퍼바이저님이 몇십 명의 청중한테 쫙 이렇게 설득을 해서는 84%까지 끌어올렸지만 요거를 이제 전 국민적 요소로 확대하려면 근데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기본소득형 빅데이터서도 우리는 다 이제 공감을 하는데 예, 코로나 이후 우리 특히 이제 빅데이터 굉장히 중요해졌잖아요.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 굉장히 중요해졌는데 이거에 대한 어떤 종합적이고 어떤 공정한 인식, 균형 잡힌 인식 이런 것들도 좀 더 앞으로 좀 필요하다. 네. 아마 제일 뒤로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까 언급하기도 했었는데 광해 공유부 개념에 따른 시민소득세를 따로 추가해서 과세하는 방법은 어려울까요? 개별 공유부 세목 특히 교정과세가 일단 직관적으로 먼저 되는 순서일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네. 뭐 물론 공론화 조사에서는 토지보유세보다 탄소세가 더 지지율이 높았지만 이게 찬반 토론을 뭐 격렬하게 하면은 특히 뭐 이 그 경제까지 다 등장하고 하면은 토지보유세가 더 높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도 시민소득세 추가 도입도 낮은 세율부터는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거는 세율의 문제거든요. 세목의 문제라기보다 네. 그렇죠. 세목의 문제라기보다 세율의 문제이기 때문에 낮은 세율부터 사실 뭐 10%를 걷어서 n분의 1로 나눈다. 기독교적 11조잖아요. 1%를 기부하자 운동은 많이 해왔잖아요. 낮은 세율부터 시작할 수는 있을 거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재원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10% 선까지는 가야 될 텐데 그것도 이제 낮은 세율부터 진화하는 이 단계를 거쳐가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저께 하남에 가서 강연을 했는데 뒤에 쉬는 시간에 뒤에 남았을 때 질의응답 시간 있잖아요. 네. 어떤 이제 여자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데 평소에 세금도 우리가 다 내는데 또 더 내라는 거냐 이런 얘기지. 어쨌든 소득세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2017년 기준에서 볼 때 근로자 중에서 소득세를 안 내는 사람이 41%예요. 41%는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59%가 내고 있는 거죠.
그럼 그걸 내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니 저 안 내는 사람도 저렇게 많은데 네. 나보고 또 내라는 거냐? 이랬을 때 끈질기게 여러분이 더 부담하시게 되지만 그 부담하시는 분들도 상당수는 오히려 기본소득 돌려받는 게 액수가 많다는 걸 제가 이제 잘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역시 납득을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우리가. 네. 그리고 뭐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제 소위 마스 탁세이션이라고 그러죠. 보편 증세. 그렇죠. 그러니까 파악 가능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음. 그리고 종합해서 자본소득까지 다 종합해서 한다. 그래야 네. 되죠. 그러면 그리고 뭐 10만 원 버는 사람은 1만 원, 100만 원 버는 사람은 10만 원,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100만 원. 그래서 n분의 1로 나눈다 그러면은 뭐 쉽게 납득할 수 있을 거예요. 똑같은 비율로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조세 저항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게 왜 그런 걸 하느냐라는 것은 아까 지식으로 공통 지식으로 설명한 거잖아요. 모든 소득의 이제 사이먼식으로 네. 설명하면 모든 소득의 90%는 공유부다. 지식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건데 사이먼이 왜 그게 90%인지 근거를 얘기한 건 아니에요. 네. 물론 경제학이라는 것은 뭔가를 양적인 크기로 만드는 과학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과학이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지식의 외부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또는 사회 가치를 갖다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직관적이지는 않죠. 굉장히 복잡한 수식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반면에 토지 가치라든지 이 탄소 배출량은 이게 측정이 되는 거죠. 가능하죠. 물론 이제 한국에서 탄소세 도입하려고 하려면은 탄소 데이터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측정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부실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데 뭐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네.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가 있고 네. 또 요즘 이제 공시지대 얘기도 나오던데 어쨌건 그런 식으로 측정 가능한 거기 때문에 좀 이 양화 가능성, 측정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먼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 지식의 외부 효과 관련해서 그게 몇 프로라는 거는 사실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거 어떻게 계산해요? 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개별 세목의 도입이 좀 더 빠를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지금까지 조세 방식에 따른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기본소득 재원으로서 공동소유의 활용과 공유지분 수익을 활용하는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부록으로 들어온 것 같은데 네. 원래 오늘 주제는 이제 공유부 과세형 기본소득 네. 모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조세형 기본소득이었는데 이제 부록이 됐는데 이게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라고 딱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 세금 내기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거 얘기하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게 상당히 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되는지 추정해가지고 얘기해 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그런 것까지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도대체 이게 뭔 소리냐라는 거에 대해서만 좀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알다시피 기본소득 재원은 반드시 조세를 통해서 마련할 필요는 없죠. 잘 돌아가고 있는 모델이 알래스카 연구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국부펀드 수익을 기본소득으로 분배하는 유형입니다. 뭐 이런 유형을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이제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요. 국부펀드는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수익의 일부를 수익이 나온 뭐 재투자하고 그 일부는 또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주는 거는 알래스카 연구기금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 주기 때문에 이걸 공동소유형이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조했던 퍼블릭이 아니라 카만이다 이게. 그런 측면에서 카만 오너십이라고 공동소유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국공유 자산의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하려는 건데 일단 그렇게 하려면 국유자산 수익에 대한 국민 모두의 수익 배당권을 도입을 하는 법률 개정이 일단 필요하고요. 한국에는 이런 법률 개정 반드시 해야 되고 이제 운영을 해야 이게 수익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잘 운영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공유 자산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경기연구원의 연구가 있죠. 그 지금 기본소득 단장을 하고 계신 그 유영상 박사 연구가 있는데
뭐 그분이 2018년 기준으로 이제 계산한 바에 하면은 이 공공기관들요, 뭐 36개 공기업, 93개 준정부기관, 뭐 연금 목적 공공기관 다 포함해갖고 210개 되는데 그 수입이 있어요. 네. 우리 기관들이 벌어들이는 수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2018년에 8,588억 원 정도 된다. 이건 이제 기본소득 특별하게 수입으로 쓸 수 있는 거겠죠. 근데 물론 국공유 자산의 운영이 이제 기본소득 재정이 되려면은 이 비즈니스 모델 개발해야 되는데 뭐 유영성 단장의 글에 보면은 좀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이런저런 이 사례 가능한 어떤 사례들을 제시하고 있긴 해요. 예를 들어 뭐 공공 클라우드 데이터 사용료, 뭐 CPC 광고 수익, 뭐 전기장저 충전 수입, 뭐 등등등등등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뭐 열거만 되고 있는 건데요. 현재로서는 아무튼 선구적인 연구죠. 기본소득 재정의 다각화 가능성을 타진한 어떤 선구적인 연구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연구들이 좀 나오면은 어느 정도 재정이 이 공동 소유형 기본소득으로 조달될 수 있는지 좀 계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유영성 경기연구원 기본소득연구단장 그동안 연구 많이 했네요. 네. 뭐 바쁜 와중에 그래도 그 조세형 모델 말고 아마도 이제 경기도 과세권이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좀 일찍 가졌던 것 같고요. 제 친구거든요. 그러세요? 네. 친구 칭찬 좀 한번 했습니다. 네. 훌륭한 분이죠. 네. 어쨌건 주목할 만한 점은요. 재정 다각화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은 국가 기능의 다각화를 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조세형 모델의 경우는요. 국가가 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이 소극적이에요. 그 조세 추출 기능, 국세청 기능을 하는 거고요. 국가가. 그다음에 개별적인 계좌를 쏘아주는 거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재정적인 재량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공동소유형 기본소득 재원을 확충하려고 하면요. 국가가 일정한 경영 능력을 가져야죠. 그래서 좀 적극적인 시장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역사상의 국가는 이런 역할을 해왔다고 얘기해요. 경제학은 국가는 비용으로 취급하고 가치 창출 행위자로 취급하지 않아 왔어요. 그런데 그 UCL의 그 교수죠. 런던에 있는 교수인데 마추 카토라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뭐 번역된 책이 있습니다. 뭐 가치의 모든 것, 뭐 기업가 국가 뭐 이런 책들이 이제 번역이 돼 있는데 마추 카토의 역사적 연구를 보면은 사실상 역사상 20세기 국가조차도 이런 역할을 해왔다. 특히 R&D 투자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떤 국가도 사실상 국가가 기업적 역할을 해서 마련한 수익을 국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준 적은 없어요. 네. 기본소득으로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은 정말 유일한 예외인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을 도입한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의 기업적 활동의 수익을 갖다가 기본소득 재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공공투자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국가의 등장을 의미하게 된다. 네. 지금까지 기업과 국가는 사실 특혜 경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 조세로 국가가 공공투자를 하죠. 특히 R&D 투자 같은 거 하는데 그 결실은 전부 어떤 그 특정한 경제 주체가 이제 가져가는 일종의 특혜 경제를 만들어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압박도 많죠. 시장 경제를 왜곡한다, 뭐 이거 특혜 아니냐, 뭐 이렇게 돼서 가면 갈수록 산업 정책 규모가 이제 줄어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수익을 n분의 1로 배당을 한다 그러면요,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 그러면요, 이 새로운 어떤 그 산업 전환 시기잖아요. 지금 디지털 전환 시기고 이런 시기에 공공 투자에 입각한 산업 정책과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새로운 모델이 등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의 확대는 공공투자와 기본소득을 연결하는 새로운 유형의 기업과 국가의 등장을 의미한다.
이 부분을 꼭 네.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을 보통 최종 대부자. 네. 그러니까 은행이 이제 대출해주다가 결국 중앙은행이 마지막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제 원용을 해서 기업이 이제 일자리 보장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임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걸 최종 지급자 정부 이런 말을 썼잖아요. 근데 이제 이 국가가 이제 이렇게 투자를 해서 기업과 국가가 되면 최종 소유자 정부 이런 식의 개념도 가능한 게 아니냐 그런 얘기도 그렇죠.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이건 좀 신선하고 소유 관계의 변화까지도 다 내포돼 있는 굉장히 그 전진적인 생각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 세계 불평등 보고서라는 게 있죠. 그 피케티하고 뭐 아까 얘기한 뭐 주커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내왔는데 그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로 뭘 꼽냐면요. 20세기 내내 공공 소유는 줄어들고 민간 자산 소유가 늘었다. 그러니까 뭐 공기업의 민영화라든지 뭐 이런 거 쭉 해왔다라는 거잖아요. 또는 매각하고 자산 매각하고 국가가 그런 거 해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수익을 내서 공기업이 그것을 배당한다라는 모델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거꾸로 이 민간 자산의 비중이 줄어들 수도 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과거의 공기업은 그건 국가가 마치 사적 소유자처럼 소유하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퍼블릭의 문제죠. 그렇죠. 네. 그때 공이라는 건 퍼블릭이에요. 저는 어떤 공동 소유 기업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는 뭐냐? 수익을 모든 국민한테 배당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공기업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죠. 사회주의 국가도 그러니까 20세기 뭐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도 기본소득을 한 적이 없고 자본주의의 공기업도 수익을 국민한테 배당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존하는 공기업 모델과 다르다라는 걸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굉장히 새로운 유형의 국가의 역할이 되겠네요. 그럴까요? 그렇죠. 물론 이제 수익을 전부 그러면 이 기본소득을 배당해야 되냐? 이건 딴 문제예요. 아니 민간 주식회사도 있잖아요. 그 발생한 이익 전체를 갖다 배당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유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배당하느냐, 고배당이냐, 저배당이냐 이런 싸움도 있고 주주총회에서 결정하는 거잖아요. 알래스카 연구기금도 뭐 제일 많이 배당할 때 49%까지 배당했어요. 수익에. 얼마만큼 이 배당하는가 기본소득으로 배당할 것과 재투자의 비율을 정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권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쨌건 수익의 일부는 배당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기존의 공기업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슈퍼바이저님이 이제 퍼블릭하고 커먼의 차이점 자꾸 얘기하시니까 제가 저번에 한번 이라타에서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2017년 핀란드 기본소득 지구 네트워크 대회 때 있었던 가이 스탠딩과의 대화 제가 얘기했던 건데 아마 냉수님 못 들으셨죠? 그때 중국 대표가 손을 딱 들고서 우리나라는 다 국영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중국이 전 세계에서 기본소득을 제일 먼저 주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막 뻐기는 거야. 가이 스탠딩은 그러면 뭐라 할까요? 딱 일어섭니다. 이름이 가이 스탠딩이기 때문에. 진짜 일어났어요. 딱 일어나서 딱 중국 대표를 보더니 너희는 그 기업에 대해서 거버넌스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퍼블릭 오너십이 거버넌스가 없다면 그거는 절대 기본소득 배당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커먼 오너십이란 건 우리가 거버넌스를 갖고 좀 전에 얘기했던 배당을 할 것인가와 배당 비율까지를 정할 수 있는 시민의 권력을 말한다. 그랬더니 중국 대표가 아무 말을 못하고 깨갱하고 그냥 앉았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한데 그러고 4년이 흘렀지만 중국에서는 기본소득이 도입되는 얘기를 들려오지 않죠. 그 장면에 제가 없었던 것 같은데. 형 없었군요. 다른 세션에 있었던 것 같나 보죠. 그다음에 중요한 얘기고요. 특히 이제 오늘은 뭐 재원 얘기니까 수익 배당권만 얘기를 한 건데 거버넌스가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부분이 중요한 거는 디지털 기업들,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 조세로 접근하지 않고 공동 소유형이나 공유 지분권 모델로 이렇게 접근한다 그럴 때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서 뭐 프라이버시 보호라든지 노동자 보호라든지 등등 디지털 아젠다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은 결정할 수 있느냐? 그냥 단순히 그냥 배당만 받는 거냐?
거버넌스 차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게요. 네, 이렇게 여기까지 공동 소유형 기본소득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또 살펴볼 것이 있어요. 제임스 미드 등 영국 민주사회주의의 전통으로 유명한 공유 지분권 모델에 대해서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핵심 체크네요. 네, 그러니까 법률적 재산권이 이제 국가나 지자체에 있는 공동 소유형 기본소득하고는 달리 공유 지분권 모델의 소유 구조는 공공투자 지분 일부, 민간 소유 지분 일부 이렇게 해서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게 이제 공유 지분권 모델인데 회사의 일정 지분을 국가나 지자체 같은 정치 공동체가 가지고 있으며 그래서 그 지분만큼 회사의 이익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지분만큼 지분 수익을 이제 공유 지분으로 가져서 사회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제 지분 구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우리나라뿐이 아니겠죠. 다른 모든 나라들도 최근에 특히 이게 대두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이걸 알고 사회적 합의로 이제 우리가 도입을 해야겠죠. 지금 디지털 뉴딜이나 녹색 뉴딜 이런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산업 전환이 일어나고 새로운 기술 투자들이 벌어지는 이 상황에서 개별 자본으로서는 이 어마어마한 투자액을 담보할 수 없으니까 어쨌건 국가의 공적 자금이 쫙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이렇게 국가의 공적 자금이 쫙 들어갈 때 이 들어간 공적 자금의 수치만큼을 공유 지분 아까 얘기했던 정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공유 지분으로 잡고 이걸 기초로 해서 훗날 그 기업들이 수익을 냈을 때 이걸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이 공유 지분권 모델이 법적으로 다 뒷받침이 돼야겠죠. 네. 확고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새로운 기본소득의 차원, 지평이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공동소유형이랑 공유지분형이랑 뭔가 헷갈리면서도 네, 공동소유형은 지분을 갖는 거고 그러니까 공동소유는 국가와 지자체가 갖고 있는 기업인 거고요. 아, 네네. 네. 공유 지분권은 개인 사실 사적 기업이죠. 네. 사적 기업인데 거기에 공적인 기관이 지분을 일부 갖고 있는 네. 거죠. 예. 그렇게 설명을 확실하게 이해가 갔네요. 네. 그래서 제임스 미드는 그냥 모든 기업의 지분 50%를 그렇죠. 공유 지분권으로 일괄 설정하자. 그렇죠. 이건 투자하고 관계없이 일괄 설정하자. 왜 그래갖고. 기업은 다 사회 인프라와 음. 사회적 자본에 의해서 이게 말하자면 움직이기 때문에 그걸 다 그런 걸 설정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음. 이 방식은 실제로 국가가 기업에게 세금을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국가의 지분으로 전환하자. 제가 그런 이런 말씀을 드렸죠. 네, 실질적인 주장이었고요. 음. 국민적인 합의만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고요. 물론 국가나 지자체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무조건 배당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특히 이렇게 코로나처럼 뭔가 기업들이 활동에 매우 위축되었을 때는 더욱더 뭔가 설득력 있는 이야기가 그렇죠. 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공유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공유부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런 공유부적 인식을 뒷받침해준 법률적인 어떤 뒷받침 이것도 꼭 필요해. 그게 있어야 이제 공유지분권에 따른 배당이 가능한 거죠. 네. 최근에 제가 생각했던 게 제주도에 삼다수가 물이 나오죠. 네. 제주도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 생산하는 회사 이름이에요.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예요. 네. 일종의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던 퍼블릭 오너십이죠. 이게 말하자면 커먼 오너십이 아니라 네. 공적 기업인 거죠. 공적 기업. 그래서 어떻게 얘네들이 생산하고 있냐. 화산 안반수. 저희 화산 밑에 있는 화산 안반수. 공유부 아닙니까 이게? 그러게요. 이거를 이용해서 정말 떼돈을 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생수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뭐 이거를 개발하고 운용하고 이렇게 한 거에 개발공사의 역할이 없다는 게 아니고 공유부를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공유부에 대한 권리목도 다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일부는 반드시 수익으로 해서 배당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고 있는 게 이게 커먼 오너십이 아니라 퍼블릭 오너십이기 때문인 거죠. 네. 그래서 많은 수익이 났을 때 이 수익이 어디로 가나 하면 도하고 시로 배당을 해요. 왜? 제주도가 100%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아까 제가 중국 얘기했듯이 절대 기본소득으로 전환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이렇게 예시를 들으니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슈퍼바이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이나 공유지분권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뭐 일단 법률 개정을 해야 되겠죠. 국공유 자산에 대한 수익 배당을 갖다가
국민 모두의 수익 부담을 인정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할 거고 일종의 공유부 기본소득 기금을 갖다가 이 역시 이제 법률을 통해 갖고 기금 조성을 해야 되겠죠. 공동소유형 기본소득의 수익, 그 다음에 공유지분권 수익을 이제 기금에다 이제 계속 적립하는 뭐 공유부 기금에 관해서는 사실 영국이나 미국에서 도입 시나리오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최근에 오히려 조세형 모델보다 훨씬 더 많이 이제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2018년부터 꾸준히 최근에 뭐 가이 스탠딩도 뭐 하나 썼죠. 그렇죠. 뭐 사실 뭐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꼼꼼한 연구를 한 게 있는데 레비란 단어 정말 많이 나오죠 거기서 기금들은. 네. 근데 어떻게 하느냐? 조세를 걷어서 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다시 투자하는 방식도 있다. 주로 가이 스탠딩이 얘기하는 모델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애초에 기업의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이 있다. R&D 투자, 뭐 기업에 하는 투자가 매년 한 6조 이렇게 됩니다. 나머지는 학교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기업만 그 정도 됩니다. 그런 거를 이제 지분으로 투자하는 거죠. 여기 이제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대개는 보조금을 좀 뿌리거나 아니면은 빌려줘요. 근데 그냥 보조금은 사실은 어떤 기업에만 특혜로 많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푼돈 나눠주는 게 되고 그 다음에 빌려주는 거는요. 열이면 9이 부실하다 뜯깁니다. 근데 만약에 지분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개 중에 9개는 환수가 안 되는데 한 개는 그게 10배, 20배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9개 망해도 한 개는 에서 얻는 수익이 다른 것들을 갖다가 다 커버리지 하고도 남죠. 그게 기금 방식의 이제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투자로 그러니까 대출이 아니라 투자로 이걸 전환하는 그렇죠. 거죠. 또는 이제 과세할 때요. 아예 그 과세 세액에 해당되는 지분을 받는 방법도 있어요. 과세를 하면 이걸 돈으로 내야 되잖아요. 기업이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 거니까 아예 지분으로 받아서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방식을 통해서 공유부 기금을 조성을 할 수 있는데 어쨌건 이것은 미래의 기본소득 재원이고 기금이 어느 정도 쌓여야 이게 또 수익이 또 나오는 거고 기금 전체를 갖다가 배당하는 모델은 암탉의 배를 가르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그런 거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황금알 낳는 거위였네요. 그러니까 어쨌건 그런 게 되는 거니까 일정하게 또 재투자를 또 해야 되고 일정하게 한 10년 정도 이게 성숙해야 어느 정도 재원이 될 겁니다. 근데 반드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또 아까 얘기한 비즈니스 모델도 중요한데 뭐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생각해 본 모델은 예를 들어 뭐 공공투자나 사적 자본이 참여해서 지금도 뭐 경기도 배달특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식재료나 음식물을 배달하는 공유지분권 플랫폼 기업을 설립을 한다. 그리고 공공지분 수익은 기본소득으로 시민한테 나눠준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계속 확대해가지고 일종의 아마존 같은 이커머스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권은 여러 가지 사적 투자자들, 그 다음에 정치 공동체, 이게 나눠 갖고 있는 거죠. 기본소득으로 나눠줄 때 만약에 이게 엄청나게 큰 이커머스가 됐다. 아마존 정도로 큰 이커머스가 됐다 그러면 그 기본소득을 나눠줄 때 그 플랫폼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 화폐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국가가. 흔히 뭐 포인트 이렇게 돼 있는. 근데 포인트라 그러면 좀 이제 좀 이상하죠. 산티가 나와 보이는 것 같고 이름을 붙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구매할 수 있는 그 상품의 다양성이 너무 협소하면은 이게 일정한 제약이 돼서 기본소득의 무조건성 이런 것들은 구매의 어떤 무조건성, 구매의 어떤 조건성이 없어야 된다. 바우처와 기본소득을 구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다양한 상품들이 거래되는 디지털 마켓플레이스 같은 식으로 된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다종다기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 플랫폼 화폐로도 지급할 수 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다음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다가 우리가 발전시켜 갈 수 있겠죠. 코리아페이 그럼 되겠네. 예를 들면
처음 들은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네. 제가. 이거 좀 여러 가지 연구를 좀 할 구석이 많이 있는 것 굉장히 같습니다. 다양한 모델과 시나리오들이 있네요. 그러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예, 앞에 말씀드린 것보다 좀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보는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 기본소득 소비를 갖다가 이제 일종의 지분화하는 방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일종의 이제 공유지분형 플랫폼 안에서 많이 소비하면 할수록 지분권화 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쨌건 거래하는 재화가 다양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데이터 집적에 대한 네트워크 효과도 커지겠죠. 그래서 그 플랫폼 자체의 그 이익 창출이 더 커질 거다. 네. 그러면은 국가나 지자체 지분에 기초한 기본소득 지급 금액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공유지분권 회사의 수익성도 높아지면은 뭐 나중에 이걸 뭐 또 이건 초창기에는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 상장해가지고 뭐 더 많은 투자를 끌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을 것이다. 네. 나쁘게 얘기하면은 주주 가치 자본주의 안에서 이제 순환되는 모델을 만드는 건데 그런데 좀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성공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다가 그러게요. 만들어서 기본소득 지급 수준을 갖다가 높일 수도 있을 거다. 네, 이렇게 공유 지분권 모델을 통한 기본소득 이 모델이 되게 유망한 것 같은데 이러한 방식의 성공 사례가 혹시 있을까요? 공공 이커머스는 제가 하나 읽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성공했더라고. 아르헨티나에 플랫폼 공기업이 있어요. 이게 우체국인데 코레오 컴플러스라는 건데요. 이 우체국이 코레오 컴플러스라는 이커머스 플랫폼을 설립을 하고 이제 특히 이제 데이터가 많이 모이잖아요. 그건 이제 이 공공선을 위해서 데이터를 사용한다 이렇게 내걸고 있어요. 근데 코레오 컴플러스는 성공을 했는데 네. 수익을 기본소득 나눠주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좀 사실은 공공 또는 플랫폼이긴 하지만 공유 기업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노무 제공자들한테 생활 가능한 임금을 지급하고 수수료를 최저화하면요. 경기도 주식회사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이게 많은 수익이 당장에 창출되지가 않습니다. 이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고 그러려면 네트워크 효과를 늘리려고 그러려면은 유저 그러니까 고객을 늘려야 돼요. 그 안에 그 고객을 늘리는 방법이 비즈니스 모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르헨티나 우체국 사례에서는 어떻게 고객을 늘려갔느냐, 어떻게 아마존을 이겼느냐 이런 어떤 그 교훈을 얻을 수 있다. 네. 요즘은 경영적인 측면인데 그리고 나서 수익을 국민 전체, 도민 전체 혹은 시민 전체에 배당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건 기본소득 재원이 되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21세기에 새로운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21세기 산업 정책은 디지털 경제하고 분리될 수가 없고요. 근데 디지털 경제라는 게 이게 고용 창출 유발 효과가 매우 떨어지잖아요. 옛날에 공장 칠 때는 기업에다가 몰아서 특혜 경제로 몰아주는 거였지만 이게 노동소득으로 분해됩니다. 아래로. 고용을 창출하고. 역진성이 다소 노동소득에 의해서 이 완화되는데 뭐 디지털 경제에 퍼주기를 하는 거는 이 고용을 창출하는 게 아니라 뭐 그 얼마 전에 그 타계한 그 인류학자 데이비드 그레이버식으로 얘기하면 벌쉿잡. 개떡같은 불시자. 벌쉿잡. 불쉿잡. 불쉿. 개떡같은 직업 역시 영어 강사님 같아시네요. 벌시자 아니고 불시. 벌쉿. 개떡같은 직업들만 만들어내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공동소유형 플랫폼 또는 공유지분권 모델은 이 디지털 경제의 역진성을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적극적으로 국가가 산업 정책을 추진할 수 네. 있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되게 의미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고 오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부에 걸쳐서 공유부 과세에 기초한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뿐만 아니라 조세형뿐만 아니라 공동소유형 그리고 공유지분권 기본소득까지 핵심을 잘 짚으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다 220회
슈퍼바이저님과 찬이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